2022년 현재 여전히 집권당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이며 가장 성공적인 정당이라고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 정당으로서 이제 모든 나라의 보수 정당이 영국 보수당이 과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보수 이제 다시 설명을 길게 드리겠지만 이제 일단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간다면은 보수당은 인간 본성에 맞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자유당이라든가 사회주의 정당이 어떤 뚜렷한 자신들의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이것에 따라서 정치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것에 비해서 보수당은 인간 본성은 이러이러한 거니까 그걸 일단은 받아들이자.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정치를 해 나가자. 이것이 이제 영국 보수당의 아주 실용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인간 본성은 어떠냐? 사람들은 변화를 그렇게 반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이타적이지도 않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타적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뭐 정책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자. 이것이 이제 보수당의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수당의 이 입장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은 사회는 유기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계는 살아있는 생명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잘라내고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는 유기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각 부분이 인간의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가 각각의 부분들이 있지만 또 그들이 또 서로 한 부분이라도 없으면은 이제 온전한 생명체가 될 수 없는 이런 게 바로 유기체죠. 그러니까 함부로 잘라낼 수 없을 뿐만 아니고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모두가 함께 생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이고 국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보수당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굉장히 점진적인 개선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정당하고 비교를 어떻게 해본다면은 뭐 이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산당이나 사회당이나 다 사회주의 정당이나 다 이제 이렇게 아주 과격하고 급격한 변화, 과격하고 급격한 어떤 이 단절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하는데 보수당은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따라서 역사와 전통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을 중시하되 그렇다고 해서 또 개선, 변화 이거를 거부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점진적인 변화와 점진적인 개선을 해야지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더 이득을 얻는다. 이런 것이 이제 보수당의 입장이죠. 또 하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시민의 덕목의 꼭대기에 애국심을 두고 있습니다, 보수당은. 그래서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공통의 문화와 국민 정체성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를 결속시키는 가장 최고의 가치다. 이게 바로 이제 보수당이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조지 오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동물농장 1984년 이런 책을 쓴 조지 오웰은 이제 사회주의자였죠. 평생 사회주의자였는데 굉장히 또 현실적이고 이제 냉철한 이 사회 비평가였습니다. 조지 오웰이 이런 말을 해요. 사회주의를 위해 목숨 바칠 사람들 수는 왕과 족을 위해 죽을 사람들 수를 절대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오웰은 이제 굉장히 사회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일반 대중한테 애국심이 중요한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한 애국심을 이제 선점한 것이 바로 이제 영국 보수당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여기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토론 시간에 좀 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양대 정당이 전부 다 이제 애국심을 이제 서로 이제 선점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조지 오웰이 얘기하고 하는 이런 애국심은 영국의 경우에는 사실 노동당이나 자유당이나 19세기인 자유당이 이제 보수당의 상대역이었고 20세기의 후반 이후에는 이제 노동당이 상대당인데 이 두 정당이 전부 다 국가라고 하는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노동당의 경우에는 계급
그런 어떤 계급, 전 세계 계급의 그 노동 계급의 유대, 연대감 이거를 강조를 하는 것이고 자유주의자들한테도 이제 국가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기 이제 자유주의자들 많이 계실 텐데 국가라고 하는 걸 그 절대적인 가치로 이제 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수당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다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보수주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네 가지가 이제 영국 보수당이 그 차지하고 있는, 취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이고, 이제 다시 한번 보수주의 원칙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주의의 원칙은 뭐냐면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원칙이 아니고 현실과 구체적인 삶에 기초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은 이래야 한다.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것에 맞는 정치를 하면 된다. 이것이 이제 보수주의의 원칙이에요. 따라서 이들이 봤을 때 보수주의자들이 봤을 때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인간은 상당히 악할 뿐만 아니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타성을 너무 과신하지 말아라.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완전히 이런 인간은 원래는 이타적인데 제도와 교육이 잘못돼서 인간이 이기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과 제도와 양육을 제대로 하면은 인간은 이타적인 본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회주의의 정치인데 보수주의는 거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타성을 과신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리 선하지 않다. 그러나 부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본성에 아주 깊이 내재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대로 살려둬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 구성원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위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듯이 이런 어떤 사회적 위계 질서라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질서다. 자연을 봐라. 동물의 세계를 봐라. 모든 세계가 전부 다 이 위계에 의해서 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위계 질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에는 소수의 엘리트와 다수의 따르는 자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거를 뭐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해서 그냥 차치하려고 하지 말자. 이게 이제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이에요. 따라서 이제 엘리트의 공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트의 능력을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단 엘리트는 특권을 갖지만 그 특권은 뭐에 의해서 능력과 노력과 성실과 책임의식에 의한 그런 특권이지 구시대, 올드 리즘이라고 하는 그 근대 이전의 세상에서와 같이 태생이 엘리트를 특정 짓는 건 아니다. 엘리트의 특권은 능력과 노력과 성실과 책임의식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던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은 노력과 근면은 자신의 몫이다는 거는 이제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재능은 사실 많은 부분 타고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 따라서 약자에 대한 그 보살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보수주의에서 이제 상당히 이게 중요한 문제점으로 이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애초에 그 재능이라고 하는 걸 많이 타고난 사람과 별로 타고나지 못한 사람, 이거를 어떻게 이제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것이 이제 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이 보수주의자들은 불평등을 옹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제 책에 그 정당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몇 년 전에 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챕터를, 불평등을 옹호하는 당으로서의 보수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그 한 챕터를 쉐어하고 있습니다. 자, 그 힉스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보수주의자들을 결속시키는 하나의 원칙이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20세기의 그 대중민주주의의 시대, 더군다나 21세기의 시대에 와서조차 불평등을 옹호하는 정당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고 집권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시수께끼와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우리나라하고 영국이 이제 다른 점이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보수주의자를 결속시키는 하나의 원칙이 불평등을 옹호하는 것이고 그것을 쉬쉬하지를 않아요. 내놓고 불평등을 옹호한다는 것이 영국 보수당의 그리고 영국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자, 이언 길모어라고 하는 영국의 이제 보수주의 정치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완벽한 평등은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내 아이들 공장에서 키울 때에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조차 아이들 사이에 내재한 차이를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평등이라고 하는 건 그건 인간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있게 될 마련인 것이다.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불평등이 당연한 이유는 뭐냐? 일단 이 보수주의자들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평등은 매우 모호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뭐가 평등인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을 때 무엇이 평등인가에 대해서 합의가 없어요, 사실은. 그것이 이제 그런데 그런 평등, 매우 모호한 개념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불평등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정의롭지 못한 어떤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정의롭지 못한 짓을 저지르는 것은 반대한다. 이것이 이제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회의 평등 이상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제 불평등 옹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느냐면은 불평등은 오히려 선순환을 이제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일할 동기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 빌 게이츠라든가 스티브 잡스 같은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그 노력과 능력과 열심한 그 책임감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구현함으로써 자신의 이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사회가 그건 좋은 사회이고 그들이 또 선한 그 모범을 보임으로써 사회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이 보수주의자들의 이제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불평등을 이제 옹호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얘기할 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책에서 이제 이런 말을 썼는데 만약에 이제 평등 모든 것을 이제 특히 이제 경제적 평등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이 영국의 보수주의 학자가 이런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자매가 있는데 이제 유산을 각각 이를테면 1억씩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한 자매는 그 1억을 이제 몇 년 사이에 여행 다니고 이쁜 옷 사 입고 맛있는 거 먹고 하면서 다 써버렸어요. 또 다른 이 자매는 이제 열심히 그걸 투자를 하고 또 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그걸 2억으로 이제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 평등을 구현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어떤 정권이 들어서서 2억 열심히 일해서 모은 2억에서 1억을 뚝 떼어가지고 이제까지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그 돈을 이 소비한 그 자매한테 나눠주는 거 이게 바로 평등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들어봤을 때에도 결국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기회의 평등 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자유주의자하고 상당히 비슷한 요구 주장인 입장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더 많은 뭐가 전제 조건이냐 하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의 평등 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되지만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해서 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사회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굉장히 그 사회주의를 고귀한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여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고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고 각자 그 기여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똑같이 한다.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를 대단히 고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주장을 하지요. 기여는 각자 다르더라도 보상은 똑같이 한다. 이게 이제 사회주의를 고귀한 이념으로 만드는 이제 중요한 전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수주의자들은 기여와 보상은 별개라는 건 신기루에 불과하다. 이거는 역사상 한 번도 성경에 본 적이 없다. 는 것을 주장합니다. 제가 이제 제 책에서 이제 강조를 했던 것이 그러면 영국 국민들이 이렇게 불평등을 옹호하는 당을 왜 지지해 왔는가? 얘를 이제 설명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여전히 그 영국 국민들과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차이가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은데 영국 국민은 상당수가 불평등에 대한 보수당의 주장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당이 지금도 역시 집권당으로 이제 존재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이제 그 우리 사회의 그 가치의 최고는 아마 평등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한 십몇 년 동안을 관찰을 해보니까 자, 영국 국민의 상당수는 불평등에 대한 보수당의 주장을 지지한다. 그 이유가 뭔가 역사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은 대단히 일찍부터 개인주의가 발달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의 성과, 결과는 개인의 몫이다. 라고 하는 대단히 강한 그런 이 믿음이 국민들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개인의 삶을 이제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개인주의라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는 굉장히 약하죠. 지금도 약하고 모든 걸 이제 사회 탓을 하고 국가는 뭐 하고 있었느냐 솔직히 이태원에 놀러 간 거는 자신의 결정인데 물론 이제 경찰이 잘못했죠. 국가가 이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당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은 또 어느 정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나라는 국가는 뭐 했느냐 이러고 이제 국민의 어떤 개인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여지를 주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고, 영국 국민들은 전혀 그러지 않는다는 거에 또 영국 국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영국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발전을 한 나라였다. 그래서 개인의 책임, 개인의 결단,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이제 풍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불평등해질 수 있다는 것에 불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 그걸 뒤집어 얘기를 하면 그냥 놓고 불평등하다는 말을 그냥 불평등한 것이 좋은 것이야 이러면 굉장히 거슬려지죠. 그렇죠. 귀에 이제 거슬리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걸 다시 이제 해석을 하면 뭐냐면 남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렛 thatcher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일 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등해질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교육은 불평등해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불평등을 다시 해석을 하면은 이 양면, 이면적인 이면을 보면은 그것은 뭐예요? 남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이게 바로 불평등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영국 사람들은 대체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수주의 원칙의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역사와 전통에 대한 시각입니다. 자, 자유주의는 아마 이제 인간을 그 자체로 완벽한 존재로서, 사회라는 거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죠. 민경욱 선생님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자유주의라는 건 고전적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이제 와서는 상당히 이제 많은 요소들을 받아들여서 자유주의의 이제 본성이 조금 변화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클래식한 그 자유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개인은 그냥 철저히 그냥 그 자체로서 그냥 그 셀프, the self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념. 이게 바로 자유주의죠. 그런데 보수주의가 보는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이면서 동시에 역사적인 존재예요. 그 자체로서 그 이 순간 이 현재의 완벽한 존재 이런 거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역사적인 존재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드먼드 버크의 그 유명한 보수주의가 바로 이제 에드먼드 버크가 그 기초를 마련했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사실은 버크는 이 토리가 아니었어요. 재미있는 것이 버크가 정치인이었어요. 버크는 이제 아일랜드 출신이었고 아버지는 영국계 아일랜드인이었고 어머니는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영국의 피가 섞여 있고 반은 아일랜드 원주민의 피가 섞여 있는 게 바로 에드먼드 버크였는데 버크가 이제 사실은 정부의 정치에 진출했을 때는 토리가 아니고 위그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자유당의 원조가 돼야 될 것인데 버크가 사실은 자유당의 원조가 아니고 이제 그 보수주의의 이제 원조가 돼버린 것이죠. 자, 버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는 계약에 의해서 확립한다. 그건 이제 뭐 존 로크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사회 계약론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만의 그 계약은 살아있는 사람들만의 계약만이 아니고 죽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과의 계약이기도 하다. 라고 하는 이게 아주 그 보수주의의 그 핵심 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주의는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과거와의 연관을 자유주의자들은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버크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과의 계약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와 전통을 함부로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존 제도를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변화를 수용을 하지요. 버크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변화할 수단을 갖지 못한 나라는 보존을 위한 수단도 없는 법이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변화는 유기체로서의 사회에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건이 뭐냐? 점진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 버크는 뭐 다 아시다시피 프랑스 대혁명 시대를 겪었던 사람이죠. 그 프랑스 혁명을 이제 바로 바라보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급진적 개혁이라고 하는 것, 급진적 절단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고통으로 이제 넘는 것이다. 사람은 유기체인데 이 모든 사람이 이제 팔과 양쪽 팔이 다 약간씩 이제 그 길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긴 팔을 뭐라 그럽니까? 조금 길다고 해서 그걸 잘라내거나 이거는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버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변화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점진적인 변화이어야만 합니다. 급진적 개혁은 모두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디즐레일리가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이런 말로써 이 표현을 했어요. 변화는 진보하는 나라에서 불가피하다. 변화는 꾸준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불가피한 변화를 거부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변화가 관습과 법과 전통과 양식에 걸맞게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추상적이고 자의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수행될 것인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수주의 하면 무조건 좌우간 보수 반동 이렇게 이제 이 대중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그래서 신문 칼럼에서 한번 이걸 쓴 적이 있습니다. 보수주의는 결코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반동은 이제 변화를 거부할지 몰라도 보수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혹은 보수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를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성과 합리성에 대해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자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는 오히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믿는 점에서 비슷해요. 그것에 비해서 보수주의자는 이성과 합리성을 절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보수주의자는 또 자유주의하고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은 사회 계약서를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사회는 유기체라고 하는 거. 자유주의자는 사회를 그냥 모든 개인들이 각각의 개인들이 모여 있는 집합. 이게 그냥 사회다. 이게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 대표적으로 가장 그런 것을 극단적으로 믿은 사람들이 그 벤삼을 비롯한 이제 공리주의자들이죠. 그래서 그 이 사회라는 건 없다. 각 개인의 행복의 합이 바로 사회의 합이고 각 개인의 불행의 합이 이제 그 사회의 불행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벤삼이고 공리주의자들인데 보수주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서로 관계 속에 있는 그런 각 부분의 유기체 다. 이것이 이제 보수주의자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따라서 재산권에 대해서도 달리 생각을 하지요.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존 럭크의 이 전통에 서서 이 재산권을 이제 생명, 자유, 재산 3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제 그 아주 절대적인 가치로 이제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록크가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그렇게 강조를 했느냐.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 끝나면은 뭐 이건 더 이상 뭐 아무런 가치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그의 생명입니다.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생명,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한 것이고, 또 내 자유를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재산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 자유, 재산이라고 하는 이 삼박자가 함께 가는 거, 이게 록크 이래로 자유주의의 아주 기본 원칙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수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어느 정도까지는 동의를 하지만 사회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는 재산권을 조금은 양보를 할 수가 있고 조금은 희생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보수주의자의 입장입니다. 왜? 가장 시민적 덕목의 최고 가치가 뭐라 그랬어요? 애국심이고 사회의 결속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희생, 재산을 조금 희생하고 양보하더라도 사회의 결속과 애국을 위해서는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보수주의자의 입장입니다. 자유, 질서, 권위에 대해서도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들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물론 강조를 하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이유로 조금 이제 자유주의자들과는 이제 자유, 질서, 권위를 보는 눈이 좀 다르다. 권력, 특히 국가 권력을 바라보는 눈에 있어서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유주의자들의 가장 큰 약점으로 약점이라고 그럴까요? 약점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사회의 결속에 대한 그런 염원이라고 그럴까? 혹은 이제 애국이라고 하는 것, 국가에 대한 헌신, 이런 거를 조금 자유주의자들이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에 비해서 보수주의자들은 그 애국심을 강조하고 국가 권력을 존중하고 그 나라의 역사를 강조를 하고 이런 점에서 이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이제 굉장히 그 두 이데올로기가 일치하고 있는 게 바로 시장 경제예요. 그래서 이 19세기 이래로 보수당도 이제 자유시장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래서 특히 이제 마가렛 thatcher에 와서 이 보수당은 이제 완전하게 이제 시장 경제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제 펼치는 이런 정책을 썼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산권은 어느 정도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 완벽한 시장 경제를 또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서조차도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즈렐리 영국 보수당의 이제 구체적인 이 역사를 잠깐 두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약간 설명을 드린다면은 영국 보수당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1830년대부터 사실은 이제 쓰이기 시작을 했다 그랬는데
실제로 존 스튜어트 밀이 보수당이라고 저 당은 참 멍청한 당이야라고 무시를 했던 게 1850년대예요. 자, 그런데 이제 1860년대에 디즈레일리, 벤자민 디즈레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멍청한 당을 아주 상당히 훌륭한 당으로 이제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진정한 보수당의 시작은 사실 디즈레일리부터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요. 디즈레일리는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최초의 유대인 출신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때의 이태리로부터 이제 이민을 온 유태인 가문이었고, 아버지가 이제 영국 국교회로 개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수당의 그 메인스트림으로부터는 굉장히 벗어나 있는 사람이었죠. 돈도 없었고, 지위도 없었고, 신분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디즈레일리는 그 유명한 이제 이 정치에서 성공하기 전에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이 시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이제 소설책도 쓰고 상당히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그 시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그 두 개의 국민, 하나의 국민 이런 말을 이제 해서 오늘날까지도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간주가 되는데 디즈레일리가 이제 몇 가지 대단히 중요한 업적을 이제 보수당과 영국 정치에 남겼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의 국민 보수주의, one nation. 이게 이제 일당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일국 일국 보수주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 뜻으로는 이제 일국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하나의 국민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저는 이제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국민 보수주의. One Nation Conservatism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그 기초를 마련을 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한 그 시빌이라고 하는 건 그 여주인공의 이름인데 그 시빌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이제 이렇게 1830년대 영국의 상황을 이제 그리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현재 영국은 두 개의 국민들로 나뉘어져 있다. 그들 각자는 서로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공감하는 바도 없고 이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국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두 개의 국민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디즈레일리가 그 소설에서 강조를 한 것이고, 그 하나의 국민으로, 그 두 개의 국민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만드는 건 그건 누구의 작업이냐? 결국은 엘리트의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국민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에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건 뭐냐? 엘리트가 이 대중의 삶을 이제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아우르고 어려운 정말 1830년대 영국은 정말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한 그런 아주 힘든 세상이었는데 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이제 아우르고 그들을 보듬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결속, 하나의 국민으로서의 결속, 소속감 이걸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디즈레일리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또 오히려 엘리트들한테도 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오두막이 행복해야 궁전도 안전하다. 이건 아주 정말 아주 현명한 통찰력이었습니다. 자, 1872년에 디즈레일리가 유명한 이제 연설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수당의 비전을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제가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하는데 보수당을 멍청한 당이다라고 이제 멸시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수당에는 비전도 없고 이념도 없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자유당, 보수당의 이제 대척하는 자유당은 뚜렷한 이 비전이 있어요. 뚜렷한 이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유당은 이름 그대로 자유. 모든 면에서의 자유. 그리고 특히 이제 19세기 중엽에 영국을 굉장히 중요하게,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게 바로 자유무역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르도로부터 이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자유무역 모든 이 물자와 그 재화 서비스 이 모든 것을 이제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서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가 자유무역으로 하나의 문명권을 이루는 사회. 그렇게 되면 전쟁도 없어질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고 이게 이제 자유무역주의자들이 주장을 한 것이고 그것이 자유당의 아주 기본적인 입장이었거든요. 보수당은 그러한 그 기본적인 어떤 내세울 그런 비전과 이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디즈레일리 이전에는. 그런데 이제 보수당 그런 비전을 제시한 것이 바로 디즈레일리였어요. 그래서 보수당은 애국주의의 정당이다. 그 다음에 영제국의 정당이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국민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아우르는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수당의 비전이다. 이 세 가지를 보수당의 비전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디즈레일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보수당이니 자유당이니 하고 말은 했지만 이것이 대단히 그냥 사적인 그런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중앙당이 있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하면 중앙당이 있고 뭐 지역구가 있고 무슨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의 그 정당이라고 하는 건 영국에서조차 뭐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그런 어떤 조직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의 조직 이런 게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그 제도를 만들어내고 정당의 구도를 만들어내고 한 것이 이제 디즈레일리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어떻게 했느냐? 대중정당으로 만들어냈다. 그 전까지 보수당은 당연히 엘리트의 정당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원래부터 이제 토리라고 하는 게 이 지주층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었고 또 그것을 이어받은 토리를 이어받은 이 보수당 역시 엘리트의 주의 정당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이제 대중정당으로 이제 바꿔 나가는 이 작업을 시작한 것이 바로 디즈레일리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어떤 때냐면 1867년에 영국의 경우에는 제2차 선거법 개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동계급의 일부에게 선거권을 이제 부여를 하는 그런 개정, 의회 개혁이 일어납니다. 선거법 개정이 있는데 이때 새롭게 선거권을 부여받는 이때는 절대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아직은 이제 한계가 있는 그런 이제 자유주의 시대인데 이때 새롭게 선거권을 부여받은 그 노동계급의 일부 엘리트들이 노동계급 내에서의 엘리트들이죠. 그 상층 노동계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upper working class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끌어올 것인가? 이게 이제 사실은 자유당과 보수당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모든 거를 보수당은 이제 기존 질서를 중요시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동계급은 자연스럽게 자유당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선거권을 부여받은 일부 노동계급을 보수당으로 끌어오는 작업 이거를 디즈레일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새롭게 선거권을 부여받고 나서 이 디즈레일리가 1874년에 이제 그 선거에서 승리를 하죠. 그래서 수상이 되는데 이렇게 이 기존 지지 세력을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거를 디즈레일리가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수당의 시작은 사실은 디즈레일리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죠. 디즈레일리 다음으로 이제 또 보수주의에 이제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이제 마가렛 대처죠. 대처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는데 하나 이제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
뭐라 그럴까 모르고 있다기보다는 별로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던 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제적 신자유주의 니오 뭐 리버럴리즘을 했다는 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시장 경제를 이제 다시 확립하려고 했고 뭐 민영화를 했고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그렇지만 그 동시에 대처가 뭘 하려고 했느냐? 사회적 보수주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면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우리 이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너무 간과를 하시는 것 같아. 대처의 그 신경제 이것만 강조를 하고 대처가 사실은 동시에 사회적 보수주의를 주장을 했다, 요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한다. 이 사회적 보수주의가 뭐냐? 뭡니까? 이 1960년대 45년 이후에 1945년 이후에 이제 노동당이 이제 강화되고 이제 세력을 강화하면서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에 이제 영국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노조의 그 엄청나게 강력한 힘. 그래서 자유가 방종이 돼버리고 내가 원할 때는 아무 때나 파업을 해도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할 때는 아무하고나 섹스를 해도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단히 이 사회적 도덕적 뭐라 그럴까요 기강이 이제 해이해진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1970년대 패처가 정권을 잡기 직전의 영국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엄격한 보수주의, 사회적 보수주의를 주장을 한 것이 바로 패처예요. 엄격한 도덕률.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의 가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하죠. 빅토리아 시대의 가치로 돌아가자. 빅토리아 시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이제 말입니다. 자, 대처가 이제 특별하게 강조를 이 정책에서 이제 의식을 했던 것이 1945년 이후에 보수당 내에서조차 하나의 국민파가 너무 강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국민파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회의 그 열악한 사람들, 약자들을 보듬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45년 이후에 이제 노동당이 보수주의 복지국가를 건설을 하고 뭐 국가의 그 재정을 막 그냥 쏟아부으면서 이제 이 보수주의 복지 정책을 이제 도입을 할 때에 보수당조차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때 보수당의 입장 역시 하나의 국민파가 강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항해서 이제 대처가 나선 것이죠. 1975년부터 그러한 그 보수당 내에서 하나의 국민파가 너무 강해지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그것에 반기를 들고 시작을 한 것이 패처와 키스 조지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책연구회라든가 뭐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 경제적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보수주의를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패처는 하나의 국민파가 너무 강해지고 복지국가가 너무 강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악명 높은 이런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욕을 엄청나게 먹었는데 사회 같은 건 없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society. 이런 말을 해요. 개인이 모든 것이고 그리고 가족이 있을 뿐이다. 사회 같은 건 없다. 이래서 이제 아주 악녀로 이제 사회주의자들과 모든 언론에서 이제 패처를 이제 욕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 하나의 국민파 그다음에 사회주의 정당인 노동당의 복지 정책 이게 이제 너무 위세를 떨치니까 그것에 대항해서 이제 억제하기 위한 그런 이제 좀 강한 발언을 한 것이죠. 자, 이런 패처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이제 데이빗 캐머런은 이런 말을 해요. 캐머런은 이제 2010년에 수상이 된 사람이죠. 사회 같은 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와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캐머런은 그리고 따뜻한 보수라고 하는 또 문구를 프레이즈를 내걸고 보수당을 선거에서 승리로 이끈 사람입니다. 2010년에 보수당이 다시 이제 노동당이 1997년에 토니 블레어의 이제 선거에 승리를 하면서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정권을 이제 유지를 하는데 그 후에 이제 캐머런이 정권을 다시 이제 찾아올 때의 그 프레이즈가 뭐냐면 따뜻한 보수예요.
따뜻한 보수. 그래서 대처가 보여주는 이미지 너무 뭐라 그럴까 차가운 뭐 이런 이미지를 좀 개선을 하자. 이게 이제 보수당 대처가 실각하고 나서 보수당 내에서의 분위기였고 그거를 이제 받아들인 캐머런이 따뜻한 보수를 주장을 했고 사회 같은 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와 다르다. 그러니까 너무 모든 걸 국가에 집중시키는 이런 복지는 아니고 개인과 가족과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이런 것에 이제 그 책임을 그러니까 뭐랄까요 분담시키는 이런 복지를 해야 된다. 국가를 너무 강하게 만드는 건 그건 반대다. 이것이 이제 캐머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보수당의 역사에서 가장 큰 업적을 끼친 두 사람이 바로 디즈레일리와 마가렛 thatcher였다. 처칠은 보수당이 산출해낸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하나지만 보수당과 그렇게 특별한 관계가 있지는 않아요. 이 처칠은 오히려 굉장히 거국적인 입장에서 뭐 이렇게 이제 나라를 걱정을 하고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이지 어떤 정파적인 그런 그 이해관계에는 그렇게 이제 연연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처칠입니다. 그래서 디즈레일리와 더불어서 thatcher가 처칠을 이제 넘어뛰고 thatcher가 이제 그 막대한 공헌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노동계급과 보수당의 관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정당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런 대로 잘 썼다고들 합니다. 거기 지금 가지고 보여주고 계시네요. 예, 그런 대로 이제 잘 썼다고 하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책에서 또 이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왜 노동당이 그럼 보수당이 왜 이렇게 20세기 3분의 2를 집권할 수 있었는가? 그거는 대중 이 국민의 절대 다수인 노동계급의 지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럼 노동계급은 어떻게 왜 보수당을 지지를 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선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 노동계급의 3분의 1 정도가 항상 보수당을 지지를 했어요. 거기 덧붙여서 이제 중간계급이 이제 가세를 하면은 1979년에 thatcher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을 때 것이 정말 압도적으로 보수당의 압승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뭐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노동계급의 적어도 3분의 1은 보수당을 항상 지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지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 보수주의라는 게 이제 이 심성에 내재해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제가 보수주의 원칙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이렇게 낯선 거를 싫어하고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편안하게 느끼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보수주의와 보수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이제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이거는 이제 디즈레일리가 죽었을 때에 The Times가 이제 이 오비추어리에서 한 말이에요. 마치 조각가가 대리석 안에 갇혀있던 천사를 발견한 것처럼 디즈레일리는 토리 노동자를 발견했다. 자, 토리 노동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서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당연히 노동자면은 토리가 아니고 보수당이 아니고 자유당, 보수당이 아니고 노동당을 지지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끊임없이 보수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3분의 1은 있다. 이거는 토리 노동자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는데 디즈레일리가 그거를 발견해냈다. 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인간한테는 기본적으로 그런 보수적인 심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학설이 있고, 뭐 제 책에서 이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몇 개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950년대, 60년대에는 계급적 연대감이라는 게 굉장히 강할 때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노동자고, 나의 아버지도 노동자고, 따라서 나는 뭐 정책이고 뭐고 인물이고 볼 거 없이 난 그냥 노동당에 투표할 거야. 이게 바로 계급적 연대감, 정치적 연대감인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강했을 때가 50년대, 60년대입니다.
근데 그 후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급속하게 그것이 이제 약화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치적인 따지지 않고 나는 이 정당에 투표를 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60년대 말에 약 인구의 국민의 80%였다면은 그게 급속하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 가면은 그게 뭐 20몇 %까지밖에 이제 되지 않는 그런 정도로 이 정치적, 계급적 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약화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보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적어도 우리 사회도 아마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직은 이제 우리 정치가 너무 이제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언젠가는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뭐에 따라서 사람들이 투표를 하느냐. 여전히 한 20% 정도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정치적 계급적 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그 당시 각 선거에서의 이슈에 대해서 그런 일시적 제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책이 이번에는 더 나한테 어울려. 이 정책이 이번에는 나한테 더 좋아. 이럴 것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선거 투표를 하는 것이지 그런 계급적 연대감 혹은 정치적 연대감은 이제 더 이상 강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학자들이 이제 발견을 한 사실입니다. 자, 계급이 왜 노동자들이 보수당에 투표를 하느냐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계급 내에 이제 분열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단일한 계급 정체성 그거 절대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이죠. 노동 계급 내에도 엘리트가 있고 또 또 이게 여러 개 이제 분열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계급의 요인들이 또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영국의 경우 우리는 아마 지역이 제일 중요하겠죠. 선거에서. 그런데 영국의 경우에는 종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아직도 국교회가 있는 나라예요.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 성공회,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라고 하는 것인데 국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수당을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국교회가 아닌 장로교라든가 퀘이커교도라든가 카톨릭이라든가 이런 국교회 외에 다른 종파를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수당 외의 다른 정당을 이제 지지를 하는 성향을 보이죠. 또 하나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좀 진보적인 당을 지지하다가 나이가 들면은 이제 보수당으로 점차 이전해 가는 거. 이건 어느 나라에서나 다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정치적 세대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86 지금은 586이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그게 뭐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느냐 하면은 이 1968년에 청년기를 겪었던 사람들, 대학에 다녔다든가 혹은 젊은 청년기를 겪었던 사람들. 1968년이라는 게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유럽에서 미국이나 구미에서 1968년은 그런 어떤 기존 세력과 기존 가치에 대한 반발? 이게 이제 저항, 이게 이제 굉장히 강했던 세상이죠. 그 시대를 젊은 나이에 겪었던 사람들은 늙을 때까지도 그걸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 세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제 점점 보수당을 지지하게 되는 건 그건 당연한 추세로 발견이 됩니다. 또 하나, 대처 이후에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주택 소유 여부가 이 보수당을 지지하느냐 아니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요인이 됩니다. 마가렛 패처가 한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경제를 정치가 좌지우지하지 않는 세상, 경제를 그냥 시장에 맡기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개인의 삶을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패처의 이제 중요한 보수주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영화를 많이 했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공공주택을 민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그 임대해서 살고 있던 공용주택을 이제 살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배처 이후에 영국의 주택 소유자는 70% 정도 됩니다. 이게 유럽에서는 가장 높은 수율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49% 자택 소유자가 그런 정도죠. 근데 영국의 경우에는 배처 이후에 이게 70%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주택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 보수당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보수당 성공의 비결을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원칙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보수당이 그 외에 또 잘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보수당은 자유당이나 노동당에 비해서 이제 결속력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보수당이 이제 대단하게 분열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큰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절대 뭐 분당이 되거나 이러지를 않아요. 일단 뭐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일단 한번 해결이 되고 나면은 급속하게 이제 이 당에 대한 이제 충성. 디즈레일리가 그랬어요. 원칙이고 뭐고 다 집어쳐라. 당에 충성하라. 이게 이제 디즈레일리가 한 말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당에 대한 당의 결속력이 상당히 강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디즈레일리에 의해서 대중사회, 대중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갔을 때 보여줬듯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절하게 대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을 존중해 뭐 이러고 앉아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러는 게 아니고 변화를 오히려 상대당인 자유당이나 노동당보다 더 앞서서 이 변화에 대처를 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디즈레일리는 유태인 출신의 최초의 수상이었어요. 마거렛 배처는 여성으로서 영국 역사상 최초의 수상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보수당은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행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통치에 적합한 당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거의 이제 선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경영에 능력이 있는 당이다. 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 보수당이 집권을 하면 내 삶이 더 나아진다는 거예요. 보수당이 집권한 때는 내 삶이 더 나아지더라. 이거를 영국 국민들이 다수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능력을 보여줬고, 그래서 통치에 적합한 당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수당은 다른 당보다 월등하게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국민의 당으로서 이 노동당이 특히나 더 그렇죠. 이 계급의 정당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보수당은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정당이다. 국민의 정당이다. 애국 정당이다. 이런 이제 위치를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상당히 재밌는 사실인데 조직과 선전에 있어서 상대당보다 굉장히 앞서 나갔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버스를 동원해가 1920년대 30년대에 버스를 동원해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영화를 보여주고 이제 뭐 보수당의 뭐 이런 선전을 하고 이런 거를 제일 먼저 한 게 사실은 보수당이에요. 자유당이나 노동당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선전 매체 이런 걸 잘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21세기의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이런 국민의 당으로서 이미지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화, 다양성, 이 정체성이 막 다양하다 이런 사이에서 지역차가 이제 요즘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잉글랜드 남부는 보수당을 아주 전적으로 지지를 하지만 그 외 지역은 그렇지 않은 거. 또 세대차도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이민들입니다. 영국의 인구의 한 15%가 지금 non-white인데 이들이 이제 과연 어느 당을 지지하는가. 근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리시 슈낙이 이제 수상이 됐죠. 그러니까 뭐 반드시 이민들이라고 다 노동당을 지지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낙과 뭐 내무장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non 화이트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민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이민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이런 것이 이제 21세기 과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게 우리 역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강조를 한 게 한국엔 자유주의 시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엔 자유주의 시대가 없었어요. 전제 봉건 시대로부터 식민지 사회로 바로 이동을 하고 바로 민주사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200년 넘게 계속되어 왔던 자유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민족의 자유에 함몰돼 버렸다.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과잉 민족주의가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45년 이후에 남이 가져다 준 민주주의 체제가 그냥 임포즈 돼버렸어요. 우리한테 이제 부과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자유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피를 제대로 흘렸는가? 흘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망각하는 이런 이제 사회가 돼버렸다. 자유주의 굉장히 중요한 이 전제가 뭐냐면은 이 사회는 특히 정치적인 권리는 뭐냐? 자, 이 자유주의, 여러분들 다 자유주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자유주의 정치체제의 제일 중요한 것이, 자유주의 정치체제는 함부로 그냥 민주주의처럼 모든 사람에게 정치적 권리를 평등하게 나눠주지 않지요. 자유주의 하에서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만, 어떤 일정한 덕목을 갖춘 사람들한테만 정치적 권리를 부여했단 말이죠. 그게 뭐냐? 그게 나의 virtue를 입증을 해야지만 그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그런 권리를 갖는다. 이게 자유주의에서의 이 기본 원칙이거든요. 민주주의는 일단 모든 사람은 일정한 그 나이에 도달을 하면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하게 정치적 권리를 갖는다. 그게 민주주의인데, 자유주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주의는 자신의 덕을 입증해야지만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권리를 갖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자유주의 세계 시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덕을 갖춘 시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덕을 갖춰야지만 나는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부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선을 무시하고 이제 자신의 권리만 주장을 하는 이제 이런 국민이 돼버린 것이죠. 자, 요즘 와서 이제 개인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래서 너무 또 개인주의가 창궐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핵심 가치가 빠져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책임지는 것. 이게 바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아주 기본 원칙이잖아요.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 대신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은 지지 않고 판단과 행동만 하는 거. 이게 이제 요즘 젊은이들, 저기 뒤에 젊은이들 계시지만, 그렇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든 면에서 한국과 영국이 차이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수주의에 대해서 이제 보수주의 전반적인 원칙은 우리나라에 적용이 될 수가 있지만, 영국의 보수당이 성공을 했는데 우리 이제 보수당은 그렇지 못한 거. 이거는 사실 제가 딱히 이렇게 강의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과 영국의 차이점으로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영국은 한 번도 청산을 해보지 않은 나라예요. 영국은 다시 설명합니다. 한 번도 청산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나라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청산을 한 번씩은 했어요.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다 적어도 한 번은 청산을 했는데, 영국은 두 번 다 정승국이었기 때문에 청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전부터의 전통과 역사가 좋은 것으로 그냥 남아있는 이런 사회죠. 그러니까 문제점도 사실은 많습니다. 아직도 계급 사회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대규모의 청산을 했어요. 식민지라고 하는 거를 겪었고, 또 6.25 전쟁이라고 하는 거를 겪음으로써 대규모의 청산을 2차례나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이 뭐냐?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모두에도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평등에 대한 욕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유보다도 평등에 대한 욕구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알렉시 드 토크빌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그 유명한 자유주의 정치 사상가가 있죠. 토크빌 아시죠? 토크빌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 토크빌 몰라서 제가 어떤 강의에 가가지고 막 야단을 쳤는데 어떻게 토크빌을 모르냐 그랬더니 나는 상대 나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대 나오면 토크빌 몰라도 되냐 이제 제가 농담을 했는데 토크빌이 그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을 썼죠. 그게 이제 1830년, 31년에 토크빌이 한 1년 가까이 아메리카에 가서 미국에 가서 아주 철저하게 이제 그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메리카의 미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중요한 책을 써내는데 이 책은 여전히 미국에 대한 가장 이 심도 깊은 심도 있는 이 책 10권 중에 한 권으로 간주된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대학의 정치학과에서는 여전히 토크빌의 그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제 교과서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토크빌이 그 책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구를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섬찟한 그런 경험을 했는데 토크빌 학자들이 이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문구가 있어요. 토크빌의 그 제2권에서 1권 말고 제2권에서 이런 말을 해요. 미국 사람들은 자유 속에서의 평등을 원한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은 노예 상태에서의 평등조차 요구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정말 가슴이 섬찟했습니다. 노예 상태에서의 평등, 그것도 노예에서라도 좋으니까 평등이 더 좋다. 이러한 그 심성이라고 하는 게 대중의 심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현 사태가 그렇게 비슷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가슴이 굉장히 섬뜩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수정당의 두 가지 가치를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경제성장과 반공주의다. 경제성장과 반공주의가 이제 우리 정당의 이제 두 가지 가치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외에 그 뭔가 또 something else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걸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힘이라든가 이런 정당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뭐 강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러고 이제 강조를 하는데 자유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유가 뭔가 제가 생각할 때 자유는 뭐냐면은 이 자신의 삶에 책임지는 거 이거예요. 내가 내 판단과 결단에 의해서 결정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거 이게 바로 자유의 의미가 아닌가. 무슨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에 대항한 자유민주주의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했을 때 자유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민의 의식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냥 인민민주주의에 대응하는 그런 정도의 자유의 의미밖에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그 뒤에 뭐 어쩌고저쩌고 몇 장 더 있는데 그건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